민호야, 너 왜 이러니? 눈 좀 떠봐라. 민호야. 내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갈비찜이 참 맛있네요 하며 웃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목을 움켜쥐고 바닥으로 고꾸라진 겁니다. 어머니. 아들의 입가에서 하얀 거품이 끓어올랐습니다. 눈동자가 흰자위만 보일 정도로 뒤집히고 온몸이 화로처럼 펄떡거렸습니다. 나는 기어이 비명을 지르며 아들의 굳어가는 혀를 손가락으로 끄집어내려 했습니다. 내 손가락이 아들의 이빨에 씹혀 피가 터졌지만 아픔 같은 건 느껴지지도 않았습니다. 민호야, 정신 차려. 119. 수진아, 빨리 119 불러. 뭐 하고 있어? 나는 며느리를 향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아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내 며느리 수진이는 너무나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이 누른 번호는 119가 아니었습니다. 곧이어 들려온 며느리의 목소리는 내 귀를 찢어발기는 것 같았습니다. 네, 경찰이죠? 여기 살인 미수 사건이 났어요. 저희 시어머니가 음식에 독을 타서 남편을 죽이려고 해요. 빨리 와주세요. 빨리요. 며느리의 눈이 나를 똑바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공포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늘한 비웃음만이 입가에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의 저는 며느리의 그 신고 전화 한 통이 내 남은 인생 전체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사연 시작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시간을 거슬러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내 인생은 평화로웠습니다. 새벽 4시 서울의 한 재래시장. 어둑한 골목 사이로 비릿한 생선 냄새와 상인들의 활기찬 목소리가 섞여듭니다. 나는 10년 된 무릎 나온 몸빼 바지를 입고 시장통을 누비고 있습니다. 아이고, 옥분 할매. 오늘따라 때깔이 곱네. 어디 좋은 데가? 생선 장수 박 씨가 넉살 좋게 말을 건넵니다. 좋은 데는 무슨 떡볶이 팔아 입에 풀칠하기도 바쁜데. 잔말 말고 오늘 들어온 것 중에 제일 좋은 조기놈으로 줘. 우리 아들 생일이야. 나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 몇 장을 꺼내 세어봅니다. 10원 하나라도 더 깎으려고 상인들과 실랑이 하는 나를 보며 사람들은 혀를 찹니다. 저 할망구 진짜 독해. 돈도 없으면서 맨날 좋은 것만 찾는다니까. 맞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그저 억척스러운 욕쟁이 떡볶이 할머니로만 압니다. 버스비 아낀다고 1시간을 걸어 다니는 지독한 구두쇠 기목분.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평생 떡볶이 국물 묻혀가며 모은 돈과 남편 빚 갚으려다 헐값에 산 자투리 땅들이 지금 강남 한복판 빌딩 2채가 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나는 가끔 은행 비밀 금고에 들러 통장에 찍힌 영의 행렬을 확인하곤 합니다. 수백억? 평생 써도 다 못 쓸 돈입니다. 당장이라도 백화점에 가서 모피 코트를 사고 기사 딸린 세단을 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다시 낡은 앞치마를 두릅니다. 돈 냄새를 맡고 파리떼처럼 꼬이던 사기꾼들의 그 비열한 눈빛을 잊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아들 민호만큼은 돈의 위세가 아닌 제 실력으로 당당하게 서길 바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아들에게도 철저히 내 재력을 숨겼습니다. 특히 허영심 많고 사치스러운 며느리 최수진에게는 더더욱 비밀이어야 했습니다. 오후 4시 나는 반나절을 꼬박 핏물을 빼고 고아낸 갈비찜 냄비를 들고 아들네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한우 2플러스, 내 떡볶이집 한 달 월세보다 비싼 고기였습니다.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안에서 며느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진짜. 그 노인네 오늘 또 오겠지? 생일이라고 냄새나는 음식 바리바리 싸들고 올 텐데, 아우 짜증나. 나는 누르려던 손을 멈칫했습니다. 문틈으로 며느리의 통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자기야, 이번엔 확실해? 응? 그 약 진짜 효과 있는 거지. 알았어. 오늘 밤에 끝내자. 보험금 나오면 바로 자기한테 쏠게. 그 빚 다 갚고도 남아. 보험금? 약? 빚? 무슨 소리인가 싶었지만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나는 황급히 벨을 눌렀습니다. 며느리는 나를 보자마자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어머니, 연락도 없이 오시면 어떡해요? 그리고 그 냄새. 엘리베이터에 고기 냄새 다 배잖아요. 민호 생일이라. 갈비찜 좀 했다. 한우야. 민호가 제일 좋아하는 거잖니. 아우, 정말. 요즘 누가 집에서 갈비찜을 해 먹어요? 촌스럽게. 그냥 돈으로 주시지. 그리고 이거 냄비, 그을음 묻은 거 봐. 이걸 어떻게 식탁에 올려요? 며느리는 내 손에서 냄비를 낚아채듯 가져가 주방 싱크대에 쾅 소리 나게 내려놓았습니다. 붉은 국물이 며느리의 명품 옷에 튈까봐 나는 노심초사했지만 며느리는 냄비 뚜껑을 열어보지도 않고 톡 쏘아붙였습니다. 어머니, 민호 씨 오면 조용히 밥만 먹고 가세요. 괜히 돈 없다, 힘들다, 전세금 빼달라 소리하지 마시고요. 오냐 알았다. 내가 뭐 아들한테 손 벌릴까봐 그러냐. 나는 쓴웃음을 삼키며 거실 소파 끝자락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며느리가 저렇게 돈 타령을 하는 건 씀씀이 때문이라는 걸 압니다. 며칠 전 며느리가 백화점 VIP 라운지에서 친구들과 낄낄대며 우리 시어머니 전세금, 그거 어떻게든 빼먹어야 하는데라고 떠들던 걸 내 귀로 똑똑히 들었으니까요. 내가 탐내는 그 1억 전세금, 내 빌딩 한 층 월세도 안 된다. 이년아. 속으로만 사귀며 며느리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행동이 좀 이상했습니다. 주방 구석에서 며느리가 내가 가져온 갈비찜 냄비를 열고 무언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살짝 다가가 보니 며느리가 앞치마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내 갈비찜 위에 뿌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가루였습니다. 아가, 그거 뭐냐? 소금이니? 아, 깜짝이야. 며느리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등 뒤로 손을 감췄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 아니에요. 조미료요, 조미료. 어머니 음식이 좀 싱거운 것 같아서 맛소금 좀 넣었어요. 그래, 내가 간을 넉넉히 했는데. 수상쩍었지만 설마 며느리가 가족 먹는 음식에 나쁜 짓을 할까 싶어 넘겼습니다. 그 설마가 내 인생을 지옥불로 밀어넣을 줄은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저녁 7시 퇴근한 아들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와, 어머니표 갈비찜 잘 먹겠습니다. 아들은 며느리가 내온 갈비찜을 크게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고기였습니다. 역시 어머니 손맛은 아무도 못 따라가. 진짜 부드럽다. 나는 흐뭇하게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며느리 눈치를 보느라 밥 한 숟가락 제대로 못 뜨고 있었지만 아들이 먹는 모습만 봐도 배가 불렀습니다. 그런데 갈비를 3대째 뜯던 아들의 표정이 갑자기 일그러졌습니다. 맛이 좀 이상한데? 왜? 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좀 쓰고 혀가 마비되는 것 같아. 아들은 목을 감싸쥐며 캑캑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순식간에 붉어지더니 이내 보라색으로 변해갔습니다. 민호야,
왜 그래? 나는 벌떡 일어나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 순간 아들의 눈이 뒤집히며 식탁을 엎고 바닥으로 쓰러진 겁니다. 어머니, 뭐 하세요? 남편 숨 넘어가잖아요. 얼른 등이라도 두드려 보시라니까요. 다시 지금 이 순간 며느리는 전화를 끊고 팔짱을 낀 채 바닥에서 거품을 물고 뒹구는 나와 아들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119가 아닌 112를 눌렀다는 사실을 인지할 새도 없었습니다. 당장 내 아들이 숨을 못 쉬고 있었으니까요. 너 지금 어디다 전화한 거냐? 구급차 불렀어? 응? 민호 죽는다. 빨리 다시 전화해. 나는 아들의 가슴을 압박하며 울부짖었습니다. 심폐소생술이라도 해야 한다는 생각에 늙은 팔에 온 힘을 쥐어짰습니다. 우두둑 아들의 갈비뼈가 눌리는 소리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땀과 눈물이 범벅되어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식탁 의자를 빼내 다리를 꼬고 앉았습니다. 구급차는 경찰 오면 같이 올 거예요. 어머니, 그러게 왜 그러셨어요? 내가 뭘 어쨌다고. 아까 주방에서 어머니가 갈비찜에 약 넣는 거 제가 다 봤어요. 제가 말렸잖아요. 이러시면 안 된다고. 그런데 어머니가 그랬죠? 아들이 죽어야 보험금 받아서 빚 갚는다고. 내 머리털이 쭉 뼈섰습니다. 이 여자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건가? 이 미친년. 내가 넣었잖아. 내가 하얀 가루 넣는 거 내가 봤어. 내가 사람이냐? 내 아들 살려내. 살려내라고. 나는 며느리에게 달려들려 했지만 아들이 내 옷자락을 잡고 늘어졌습니다. 니? 아들의 눈이 애원하듯 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살려달라고. 나는 다시 아들에게 매달려 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애행하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는 안도했습니다. 구급차가 왔구나. 이제 우리 민호 살았구나. 민호야, 조금만 참아. 의사 선생님 오셨다. 하지만 현관문을 박차고 들어온 사람들은 하얀 가운을 입은 구급대원이 아니었습니다. 검은 제복을 입은 경찰관 3명이 곤봉을 차고 들이닥쳤습니다. 신고받고 왔습니다. 살인 미수 용의자가 누굽니까? 그 순간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꼬고 있던 며느리가 바닥으로 몸을 던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형사님, 여기에요. 저 할망구가 우리 남편한테 독을 먹였어요. 방금 전까지 나를 차갑게 내려다보던 여자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을 부여잡고 통곡하며 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제가 말렸는데도 기어이 갈비찜에 쥐약을 탔어요. 남편 죽으면 보험금 나온다고. 흑흑. 제발 우리 남편 좀 살려주세요. 저 여자가 미쳤나 봐요. 경찰관 하나가 내 팔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당신을 존속살해 미수현행범으로 체포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가 내 아들을 왜 죽입니까? 이거 나요. 저 여자가 탔어요. 저 여자가. 나는 발버둥을 쳤지만 늙은 노인의 힘으로는 젊은 경찰을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수갑이 차가운 소리를 내며 내 손목을 조여왔습니다. 끌려가는 내 뒤로 뒤늦게 도착한 구급대원들이 아들을 싣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축 늘어진 아들의 팔이 바닥을 스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서 있는 며느리. 눈물을 닦는 척하며 손수건으로 입을 가리고 있었지만 나는 보았습니다. 손수건 너머로 살짝 올라간 입꼬리를. 그 눈빛은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넌 끝났어, 노인네. 경찰차 뒷좌석에 밀어 넣어진 나는 창문 너머로 멀어지는 아들의 집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피비린내가 입안 가득 퍼졌습니다. 그래, 최수진.
내가 이 판을 짰구나. 내 아들 목숨을 담보로 감히 나를 엮어? 너는 나를 그저 힘없고 돈 없는 늙은이로 보고 이런 짓을 벌였겠지. 하지만 내가 모르는 게 하나 있다. 이 시어머니가 떡볶이만 팔 줄 아는 멍청한 노인네가 아니라는 걸. 그리고 내가 건드린 이 늙은이가 내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차가운 수갑의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내 가슴 속에서는 더 뜨거운 불길이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봐라. 내 아들 털끝 하나라도 잘못되면 내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너를 지옥 끝까지 쫓아가 갈갈이 찢어발겨 줄 테니까. 거기 김옥분 씨, 조용히 좀 해요. 밤새 울어댈 겁니까? 유치장 당직 경찰이 철창을 곤봉으로 툭툭 치며 짜증을 냈습니다. 나는 입술을 깨물어 울음을 삼켰습니다. 내 이름 김옥분이 이토록 낯설고 서럽게 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차라리 어머니라고, 아니 욕쟁이 할매라고 불리던 시장 바닥이 그리웠습니다. 차가운 마룻바닥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뼛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지만 내 몸을 떨게 하는 건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조금 전 조사실에서 형사가 던진 말들이 비수처럼 내 가슴을 후벼 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할머니, 솔직히 말하세요. 아들 앞으로 들어둔 생명보험 5억짜리죠? 그거 노리고 쥐약 타신 거잖아요. 아니라고요. 몇 번을 말해요. 며느리가 넣었다니까요. 아이고 할머니. 그 며느리분은요. 강남 S대 나온 엘리트예요. 할머니처럼 돈 몇 푼에 눈멀어서 시장 바닥에서 악다구니 쓰는 분이랑 말이 통하겠습니까? 게다가 그댁 빚이 좀 있던데 할머니 전세금 빼서 갚으라고 며느리 쥐잡듯이 잡으셨다면서요? 그거 안 주려고 며느리한테 뒤집어 씌우고 아들 죽여서 보험금 타서 혼자 잘 살아보려고 하신 거 아닙니까? 기가 막혔습니다. 며느리가 내 전세금을 탐내던 걸 거꾸로 내가 빚 갚으라고 닥달한 것으로 둔갑시켜 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형사들에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써놓았던 겁니다. 돈 없는 무식한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아들을 죽이려 한 폐륜 범죄로 세상은 떡볶이 냄새나는 내 말보다 명품 옷을 입고 눈물을 흘리는 며느리의 말을 더 믿어주었습니다. 나는 무력했습니다. 30년을 하루같이 정직하게 살아왔지만 이 철창 안에서는 그저 돈에 미친 노인네일 뿐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철문이 끼익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김옥분 씨 면회. 면회? 아들이 깨어난 건가?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나는 떨리는 다리를 부여잡고 면회실로 향했습니다. 유리창 너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는 순간 내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는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경찰서에서 그렇게 서럽게 울더니 아직도 슬픔에 잠겨 있는 가련한 피해자 연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는 가냘프게 떨렸습니다. 나는 수화기를 낚아채듯 들고 소리쳤습니다. 너, 민호는 살았냐? 의식은 찾았어? 며느리는 손수건으로 코를 훌쩍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중환자실에 있어요. 의사 선생님 말로는 오늘 밤이 고비래요. 독이 폐까지 퍼졌대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새끼, 내 불쌍한 새끼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니. 나는 유리를 주먹으로 치며 오열했습니다. 이 나쁜 년, 내가 그러고도 사람이냐? 내 남편이야. 내가 약 탄 거 내가 다 봤는데 어떻게 나한테 뒤집어 씌워. 내 고함에 교도관이 다가와 제지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손을 들어 말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며느리의 눈. 방금 전까지 눈물을 뚝뚝 흘리던 그 눈이 차갑게 말라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소름 끼치는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혈압 오르시겠어요. 뭐라고? 어차피 민호 씨 못 깨어날 거예요. 제가 양 조절을 좀 넉넉히 했거든요. 확실하게 보내주려고요. 나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너 지금 뭐라고 했어? 그러니까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어머니가 인정하시면 제가 선처해달라고 탄원서는 써드릴게요. 노망난 시어머니가 실수했다고 하면 형량도 줄어들걸요? 이 미친년이. 내가 죽였잖아. 내가 죽여놓고 나한테 죄를 덮어씌워. 며느리는 픽 웃으며 가방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유리에 갖다 댔습니다. 위임장. 어머니, 여기 도장 좀 찍어주세요. 어머니, 지금 유치장에 계시느라 전세 보증금 못 빼시잖아요. 제가 대리인 자격으로 뺄게요. 민호 씨 병원비도 내야 하고 장례. 아니, 나중을 대비해야죠. 내 눈이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데 이 여자는 벌써 아들의 장례를 생각하고 내 전세금까지 챙길 궁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안 찍어. 죽어도 안 찍어.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너한테는 10원 한 장 못 준다.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어머니,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어머니, 지금 살인 미수범이에요. 감방에서 썩다 죽을래? 아니면 곱게 돈 내놓고 요양원이라도 가실래요? 며느리는 내 얼굴 가까이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그 냄새 나는 떡볶이 판 돈으로 모은 그 1억, 그거 져주시면 제가 빚 갚고 새 출발할 수 있어요. 민호 씨 보험금 5억이랑 합치면 꽤 되잖아요. 어머니가 평생 아들 위해서 희생하셨는데 마지막으로 며느리 위해서 한 번 더 희생하신다고 생각하세요. 그 순간 내 안에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슬픔도 억울함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차가운, 아주 차가운 분노였습니다. 평생을 아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왔습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밥 한 톨 아까워하며 10원짜리 하나에 벌벌 떨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고작 저런 인간 같지도 않은 것에게 내 아들이 죽임을 당하고 내가 쌓아온 모든 것이 짓밟히고 있었습니다. 나는 흐르는 눈물을 손등으로 쓱 닦아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눈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내 눈빛이 변한 걸 느꼈는지 며느리가 흠칫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아가,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차분했습니다. 너 내 전세금이 1억인 줄 알지? 그럼 얼마인데요? 그 썩은 빌라 전세가 뻔하지. 그래, 넌 그렇게 알고 있어라. 그리고 하나만 더 묻자. 넌 돈이면 다 되는 줄 알지? 돈이면 사람 죽여도 되고 멀쩡한 시어머니 감방 보내도 되고.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예요? 도장이나 찍으라니까요. 가라. 내 도장은 내 손가락 안에 있다. 찍고 싶으면 내가 들어와서 찍어가라. 나는 수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유리를 쾅 치고는 일어섰습니다. 좋아요. 어디 두고 봐요. 내가 어떻게 어머니를 말려 죽이는지 보여줄 테니까. 평생 그 안에서 썩어봐요. 며느리가 나가고 나는 다시 차가운 유치장 바닥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춥지 않았습니다. 내 가슴 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래, 최수진. 내가 전쟁을 원한다면 보여주마. 진짜 돈의 힘이 뭔지, 진짜 무서운 게 뭔지.
나는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경찰에게 압수당하기 전 속옷 안쪽에 몰래 숨겨두었던 꼬깃꼬깃한 명함 한 장. 손톱으로 명함을 꺼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금박 글씨가 반짝였습니다. 법무법인 태산 대표 변호사 김철수. 15년 전 고시원에서 밥 굶어가며 공부하던 청년에게 내가 매일 떡볶이와 순대를 퍼주며 꼭 훌륭한 판검사 되라고 등 두드려 주었던 녀석. 녀석이 사법고시에 패스하고 찾아와 큰절을 하며 내밀었던 명함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무슨 일 생기면 밤이든 낮이든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하셔야 합니다. 제가 회장님 아들입니다. 나는 지나가던 교도관을 불렀습니다. 이보시오, 부탁 하나만 합시다. 교도관은 귀찮다는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아, 할머니 또 왜요? 조용히 좀 하시라니까. 변호사 선임할 권리 나한테도 있는 거 아니오? 변호사요? 아이고, 국선 변호사 신청해 드릴 테니까 내일 얘기해요. 아니, 국선 말고. 내 변호사. 내가 부를 사람 있소? 전화 한 통만 쓰게 해주시오. 교도관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할머니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사선 변호사를 불러요? 떡볶이 팔아서 변호사비 되시게요? 그냥 국선 쓰세요, 국선. 내 돈은 내가 알아서 하니까 전화기나 좀 주시오. 내 권리요. 내 섯을 퍼런 눈빛에 교도관이 움찔했습니다. 평범한 노인네의 눈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아, 거참. 알았어요. 딱 한 통만이에요. 길게 하면 끊어버립니다. 교도관이 건네준 수화기를 들고 나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뚝, 뚝, 뚝. 받아라, 철수야. 제발 받아라. 이 억울함을 풀어줄 사람은, 내 진짜 정체를 아는 사람은 너밖에 없다. 달칵? 수화기 너머로 중후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네, 김철수입니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목구멍에서 울음이 터져 나오려는 걸 억지로 틀어막았습니다. 철수야. 나다. 떡볶이집 옥분이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당황한 그러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사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목소리가 왜 그러세요? 철수야, 내가 지금 유치장에 있다. 네, 유치장이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긴 말할 시간 없다. 내 아들 민호가 며느리한테 당했다. 그리고 내가 누명을 썼어. 수화기 너머에서 쿵 하고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의자가 넘어지는 소리 같았습니다. 지금 어디서입니까? 어느 경찰서입니까? 강동경찰서다. 살인 미수래. 내가 내 아들을 죽이려 했단다. 아? 감히 누가? 김철수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그것은 법조계 호랑이라 불리는 그의 진짜 목소리였습니다. 회장님, 딱 30분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어떤 놈들이 감히 여사님 몸에 손을 댔는지 제 눈으로 직접 봐야겠습니다. 그래, 부탁한다. 내 아들 좀 살려다오. 전화를 끊고 나는 벽에 기대 앉았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나는 눈을 감고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민호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간다. 엄마가 가서 그 더러운 것들 싹 다 치워줄게. 내 입가에 서늘한 미소가 스쳤습니다. 유치장의 밤은 길었지만 내 복수의 시간은 이제 막 카운트다운을 시작했습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앉아 며느리가 뱉고 간 말들을 곱씹었습니다. 전세금 내놔라. 보험금으로 빚 갚겠다.
감방에서 썩어라. 억울함에 가슴이 터질 것 같았지만 나는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어젯밤 김철수 변호사가 했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걱정 마십시오. 아침 일찍 가겠습니다. 오전 9시 철창 너머로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화려한 명품 양복도 거창한 수행원도 없었습니다. 낡은 서류 가방 하나를 든 채 김철수는 조용히 유치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15년 전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나를 찾아왔던 그날처럼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철수는 나를 보자마자 철창을 잡고 목이 메어 불렀습니다. 철수야, 왔구나. 나는 떨리는 손으로 철창을 잡았습니다. 누구시오? 면회 시간 아닙니다. 당직 경찰이 하품을 하며 다가왔습니다. 김철수는 품에서 명함 한 장을 꺼내 경찰에게 건넸습니다. 김옥분 씨 변호인입니다. 접견 신청합니다. 경찰은 명함을 힐끔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법무법인 태산? 거기가 어딘데? 뭐 동네 변호사 사무실인가? 할머니, 떡볶이 팔아서 변호사비는 냈어요? 경찰은 태산이 대한민국 1위 로펌이라는 것도 모르는 눈치였습니다. 철수는 아무 대꾸 없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담당 형사 나오라고 하십시오. 피의자 인권 보호 및 수사 절차상의 위법성에 대해 따져봐야겠습니다. 잠시 후 나를 조사했던 형사가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아니, 변호사 양반. 위법이라니요? 신고받고 현행범 체포한 건데 뭐가 문제입니까? 철수는 가방에서 녹음기와 서류 뭉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렸습니다. 형사님, 현행범 체포 요건 아시죠? 범죄의 실행 중이거나 실행 직후인 자. 제 의뢰인은 며느리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을 때 범행 도구를 들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도주 중이었습니까? 아, 그게 며느리 진술이 워낙 구체적이라 피해자 진술도 아니고 참고인 진술 하나만 믿고 고령의 노인을 밤샘 조사합니까? 이거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직권 남용입니다. 그리고 음식물 감식 결과 아직 안 나왔죠? 독극물 성분이 뭔지도 모르면서 살인 미수로 몰아갑니까? 철수의 조목조목 따지는 말에 형사는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며느리가 쥐약이라고. 며느리 말만 믿고 수사합니까? 지금 당장 석방 지휘 올리십시오. 안 그러면 불법 체포 감금으로 경찰청 감사실에 진정 넣겠습니다. 형사는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지더니 결국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알았소. 불구속 수사로 돌릴 테니 데리고 가시오. 대신 출석 요구하면 바로 나와야 합니다. 유치장 문이 열렸습니다. 나는 비틀거리는 다리로 걸어 나왔습니다. 철수가 내 팔을 부축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어머니. 일단 나가시죠. 나는 철수의 손을 잡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록 화려한 의전은 없었지만 철수의 단단한 손길이 그 어떤 권력보다 든든했습니다. 경찰서 정문을 나서자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런데 그 햇살 아래 불청객이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 최수진이었습니다. 손에는 인감도장과 위임장 서류가 들려 있었습니다. 내 전세금을 빼내기 위해 아침부터 서두른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며느리는 내가 걸어 나오는 걸 보고 눈이 튀어나올 듯 커졌습니다. 이게 무슨, 어떻게 나오셨어요? 경찰 아저씨, 이 사람 살인 미수범이라니까요. 왜 풀어줘요? 며느리가 악을 쓰며 형사에게 달려들었지만 형사는 귀찮다는 듯 손사래를 쳤습니다. 변호사가 와서 보증 섰어요. 불구속 수사니까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세요.
며느리는 그제야 내 옆에 선 철수를 훑어봤습니다. 낡은 가방에 평범한 양복. 며느리의 눈에 비웃음이 스쳤습니다. 아, 변호사? 어머니, 꼬깃꼬깃 모아둔 돈 털어서 변호사 사셨나 봐요? 어디 동네 변호사 하나 데려와서 쇼하면 풀려날 줄 알았어요? 철수가 나서려 했지만 내가 손으로 막았습니다. 아직은 내 정체를, 철수의 정체를 드러낼 때가 아니었습니다. 수진아, 내 돈으로 내 변호사 썼다. 그게 불만이냐? 불만이죠. 그 돈이 어떤 돈인데, 그 돈이면 내 빚 갚고도 남는데 그걸 엄한 데다 써요? 며느리는 뻔뻔하게 내 앞으로 다가와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나온 김에 잘 됐네요. 여기 도장 찍으세요. 이게 뭐냐? 위임장이요. 어머니 전세 보증금 빼서 민호 씨 병원비랑 합의금으로 쓸 거예요. 어차피 어머니 유죄 판결 나면 그 돈 다 나라에 뺏겨요. 그 전에 제가 챙겨두는 게 낫죠. 기가 찼습니다. 아들이 사경을 헤매는데 시어머니가 누명을 썼는데 이 여자는 오로지 돈 생각뿐이었습니다. 병원비는 내가 알아서 한다. 그리고 합의금? 죄 지은 놈이 내는 게 합의금이다. 난 죄 없다. 아우, 진짜. 노인네가 왜 이렇게 말이 안 통해요. 어머니가 쥐약 넣는 거 제가 봤다니까요. 그래. 그럼 증거 가져와라. 증거 없으면 내가 무고죄다. 나는 며느리를 밀치고 택시를 잡으려 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옷자락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어딜 가요? 도장 찍기 전엔 못 가요. 그 돈 내놓으라고요. 그때 철수가 며느리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세게 쥔 것도 아닌데 며느리는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았습니다. 이거 나. 당신 뭐야? 성추행으로 신고할 거야. 최수진 씨, 법대로 하시죠. 저도 변호사로서 당신의 무고와 협박, 폭행에 대해 법적 대응하겠습니다. 철수의 낮은 목소리에 며느리는 흠칫했습니다. 동네 변호사인 줄 알았는데 뿜어져 나오는 기세가 예사롭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두고 봐요. 내가 어머니 다시 감방에 쳐넣을 거니까 그때 가서 울고불고 매달려도 소용없어요. 며느리는 씩씩거리며 자기 차에 올라타 굉음을 내며 사라졌습니다. 택시 안에서 나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철수야, 고맙다. 내 덕분에 한 곱이 넘겼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로펌 이름 걸고 세게 나갔으면 며느리 길을 확 꺾어놨을 텐데 어머니가 아직은 비밀로 하라고 하셔서 참았습니다. 잘했다. 지금 내 정체를 밝혀봤자 그녀는 내 돈 뜯어낼 궁리만 더 할 거다. 쥐새끼를 잡으려면 덫을 놓아야지. 몽둥이부터 들면 도망간다. 나는 차창 밖을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증거를 찾아야 한다. 며느리가 범인이라는 증거. 방법이 있습니까? 우리 집 주방에 홈캠이 있다. 손주 본다고 달아둔 건데 며느리는 고장 난 줄 알고 있어. 그거라면 결정적 증거가 되겠군요. 지금 댁으로 가시죠. 아니, 안 된다. 며느리가 분명 집에 먼저 갔을 거다. 증거 인멸하려고. 나는 며느리의 차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봤습니다. 그녀는 지금 집에 가서 홈캠부터 찾을 거야. 그리고 그걸 부수겠지. 철수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증거가 사라지면. 걱정 마라. 놈들이 모르는 게 하나 있다. 나는 주머니에서 낡은 폴더폰을 꺼냈습니다. 그 홈캠 영상이 내 폰으로도 전송되게 해놨거든. 며느리는 집 폰으로만 보는 줄 알지만 철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역시 어머니십니다. 그럼 영상은 확보된 겁니까? 아니, 아직이다. 그날 내가 폰을 가게에 두고 갔어. 영상은 폰에 저장돼 있을 거다.
지금 가게로 가자. 택시는 내 떡볶이 가게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가게 앞에 도착했을 때 나는 아연실색하고 말았습니다. 가게 문이 부서져 있고 안이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가게 안으로 들어가 보니 집기들이 나뒹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 서랍이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폰을 넣어둔 그 서랍이었습니다. 폰이 없다. 철수가 바닥에 떨어진 CCTV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화면은 깨져 있었지만 녹화된 영상은 남아있을 수도 있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십시오. 도둑이 든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하고 CCTV부터 확인해 보죠. 그때 내 폰으로 낯선 번호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니, 내 폰이 없는데? 철수의 폰이 울린 것이었습니다. 철수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낯익은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김 변호사님? 저 수진이에요. 어머니랑 같이 계시죠? 철수가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최수진 씨, 당신입니까? 가게를 이렇게 만든 게, 어머, 무슨 섭섭한 말씀을. 저는 그냥 어머니가 두고 가신 물건 챙기러 갔던 건데, 가게가 너무 낡아서 문이 저절로 열리던데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의기양양했습니다. 어머니, 듣고 계시죠? 어머니 폰, 제가 잘 챙겼어요. 안에 보니까 재미있는 영상이 많더라고요. 주방에서 제가 요리하는 영상이라든지. 내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홈캠 영상이 며느리 손에 넘어간 것입니다. 너 인연, 그거 내놔. 당장 가져와. 아하, 어머니, 흥분하지 마세요. 이 영상 제가 잘 편집해서 경찰에 낼게요. 어머니가 쥐약 넣는 장면은 없지만 제가 요리하는 장면에 어머니가 얼쩡거리는 건 있더라고요. 그걸로 어머니가 약 넣었다고 우기면 경찰이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이 나쁜 년. 그러게 좋게 말로 할 때 도장 찍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이제 거래는 끝났어요. 이 폰은 제가 없애버릴 거니까 어머니는 그냥 감방 갈 준비나 하세요. 뚝.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나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유일한 증거였던 홈캠 영상마저 며느리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제 나는 꼼짝없이 살인 미수범이 될 판이었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철수가 내 어깨를 잡았습니다. 어머니, 포기하지 마십시오. 놈들이 실수를 했습니다. 실수? 무슨 실수? 가게에 침입하고 물건을 훔쳐간 것. 특수절도입니다. 그리고 제 폰으로 전화해서 협박한 것. 공갈 협박이고요. 이 통화 내용 다 녹음되었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그리고 놈들이 가져간 건 어머니의 폰뿐입니다. 홈캠의 원본 데이터는 댁에 있는 메모리 카드에 남아있을 겁니다. 아, 맞다. 홈캠 기계 안에 카드가 있지. 놈들은 폰에 영상이 있으니 증거를 다 없앴다고 생각하고 방심할 겁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놈들이 눈치채기 전에 댁으로 가서 메모리 카드를 확보해야 합니다. 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가자, 철수야. 내 집으로 가자. 쥐새끼가 훔쳐간 건 껍데기일 뿐이라는 걸 보여주자. 택시에서 내린 나와 철수는 빗속을 뚫고 집 대문을 향해 달렸습니다. 어머니, 서두르십시오. 놈들이 먼저 도착하면 끝장입니다. 철수가 내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반대편에서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이더니 검은색 SUV 한 대가 급정거했습니다. 차 문이 열리고 모자를 푹 눌러 쓴 사내 하나가 튀어나왔습니다. 내연남 이태호였습니다.
그는 손에 쇠질에 대속칭 빠르를 들고 있었습니다. 저놈 잡아라. 내 고함 소리에 이태호가 흠칫 놀라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젠장, 벌써 왔어? 이태호는 대문을 부수려던 쇠지렛대를 집어 던지고 담벼락을 넘으려 했습니다. 철수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도 몸을 날려 이태호의 발목을 낚아챘습니다. 이거나, 이 새끼가. 이태호가 철수의 얼굴을 걷어차려던 찰나 뒤따라오던 순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골목을 울렸습니다. 철수가 미리 신고해둔 경찰이 도착한 것입니다. 경찰이다. 꼼짝 마. 이태호는 도간에 든 쥐꼴이 되었습니다. 경찰들이 달려들어 그를 제압했습니다. 아, 사람 살려. 나 아니야.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 이태호가 발버둥치며 소리 질렀습니다. 누가 시켰어? 말해. 내가 달려가 이태호의 멱살을 잡으려 하자 경찰이 말렸습니다. 그 순간 골목 어귀에 세워져 있던 SUV의 시동이 걸렸습니다. 운전석에 앉아있던 사람은 며느리 최수진이었습니다. 그녀는 내연남이 잡히는 걸 보고도 구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 창문을 굳게 닫고 내 눈과 마주치자마자 엑셀을 밟았습니다. 부앙! SUV가 빗물을 튀기며 골목을 빠져나갔습니다. 아, 수진아, 너 어디가? 나만 두고 가면 어떡해? 이태호가 절규했지만 며느리의 차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뒷모습을 보며 치를 떨었습니다. 사랑? 웃기지 마라. 너한테 사랑은 이용해 먹기 좋은 도구일 뿐이지. 쓸모 없어지면 가차없이 버리는 쓰레기 같은 년. 새벽 2시 경찰서 조사실. 잡혀온 이태호는 억울하다며 길길이 날뛰었지만 며느리 최수진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나는 조서를 꾸미는 형사 옆에 앉아 이태호를 노려봤습니다. 이봐요, 형사님. 저 여자 옥분 말이 다 거짓말이라니까요. 저는 도둑질하러 간 게 아니에요. 그럼 남의 집 담은 왜 넘으려고 했어? 손에 든 건 뭐야? 그건. 이태호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증거 인멸하러 갔다고 말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때 조사실 문이 벌컥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가관이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머리카락, 창백한 얼굴, 그리고 한 손에는 아들의 진단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들어오자마자 이태호를 보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 누구야? 우리 집에 왜 들어왔어? 당신 스토커지? 맞지? 이태호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수진아,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시켰잖아. 홈캠 부수라고 내가 열쇠 줬잖아. 무슨 헛소리야. 형사님, 저 이 사람 몰라요. 얼마 전부터 헬스장에서 자꾸 찝적대더니 기어이 우리 집까지 쫓아왔나 봐요. 며느리는 눈물까지 글썽이며 형사에게 매달렸습니다. 세상에, 남편이 사경을 헤매는데 스토커까지 꼬이다니. 저 너무 무서워요. 저 사람 당장 구속시켜주세요. 나는 혀를 내둘렀습니다. 연기 대상이 있다면 단연 대상감이었습니다. 어떻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내연남을 스토커로 몰아갈 수 있을까요? 이태호는 배신감에 치를 떨며 며느리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이 나쁜 년아, 내가 30분 전에 전화해서 빨리 처리하라고 했잖아. 통화 기록 까봐. 내 폰에 다 있어. 며느리는 씩 웃으며 자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래요? 까보죠. 형사님, 제 폰 가져가서 조사하세요. 저는 떳떳해요. 그녀는 이미 통화 기록을 싹 지우고 온 게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텔레그램 같은 보안 메신저를 썼겠지요. 이태호의 폰을 압수해도
일방적인 스토킹 문자만 남겨놨을 치밀한 여자였습니다. 결국 이태호는 주거침입 및 특수절도 미수 혐의로 유치장에 갇혔습니다. 며느리는 피해자 진술을 마치고 유유히 경찰서를 빠져나갔습니다. 나는 그녀의 뒤를 쫓아나갔습니다. 잠깐 서라. 경찰서 앞 계단. 비는 그쳤지만 바닥은 여전히 축축했습니다. 며느리가 돌아봤습니다. 그 얼굴엔 더 이상 겁에 질린 피해자의 표정은 없었습니다. 왜요, 어머니? 또 무슨 트집 잡으시게요? 무섭구나. 같이 뒹굴던 남자를 한순간에 스토커로 만들다니. 내 몸속엔 피 대신 뱀독이 흐르냐? 며느리는 픽 웃으며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습니다. 그러게 눈치 좀 챙기시지 그랬어요. 그 멍청한 놈이랑 엮어봤자 어머니만 피곤해요. 저는요, 살아야겠거든요. 내 남편 살리고 내 인생 살려야죠. 남편 살려? 내가 죽이려던 남편을? 증거 있어요? 홈캠? 그거 집에 가보니까 없던데요? 아까 그 스토커 놈이 훔쳐갔나 보죠. 며느리는 내게 한 발짝 다가와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이제 그만 포기하세요. 어머니 폰도 제가 잃어버렸고 홈캠도 사라졌어요. 남은 건 목격자인 제 진술뿐이에요. 어머니가 쥐약 타는 거 봤다는 제 말이요.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철수가 확보하려던 메모리 카드는 며느리가 선수 쳐서 가져간 게 분명했습니다. 이태호를 미끼로 던져놓고 그 틈에 자기는 진짜 증거를 챙긴 것입니다. 원하는 게 뭐냐? 내가 묻자 며느리의 눈이 번들거렸습니다. 돈이요. 민호 씨 보험금 수익자가 어머니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 저한테 넘기세요. 그리고 어머니 전세금도요. 뭐라고? 민호 씨 깨어나도 장에 남을 거예요. 평생 병수발하려면 돈 필요해요. 어머니가 무슨 능력으로 감당하시겠어요? 떡볶이 팔아서? 웃기지도 않네. 며느리는 내 가슴을 툭툭 쳤습니다. 어머니는 그냥 시골 요양원이나 가세요. 제가 싼 데로 알아봐 드릴게요. 그 전세금 1억 저 주시면 제가 신고 취하하고 탄원서 써드릴게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가 실수했다고. 내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내 연남을 팔아넘긴 것도 모자라 이제는 시어머니를 치매 환자로 몰아 전세금까지 뜯어내려 하다니. 야, 이 미친. 내가 손을 들어 올리자 며느리는 기다렸다는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 사람 살려. 시어머니가 며느리 때린다. 경찰 아저씨. 경찰서 안에서 당직 경찰이 뛰어나왔습니다. 아니, 할머니. 여기서 또 왜 그러세요? 얼른 집에 가세요. 며느리는 내 귓가에 대고 조소했습니다. 맞죠? 아무도 어머니 말 안 믿어요. 내일 아침까지 입금하세요. 안 그러면 어머니 진짜 감방 보내버릴 거니까. 며느리는 택시를 잡아타고 사라졌습니다. 나는 망연자실하게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내 옷처럼 내 마음도 처참하게 젖어들어갔습니다. 그때 뒤늦게 나온 김철수가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십니까? 철수야, 내가 졌다. 놈들은 악마야. 내가 상대할 수 있는 놈들이 아니었어. 아닙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철수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내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작은 메모리 카드였습니다. 이건 이태호가 담 넘을 때 떨어뜨린 걸 제가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홈캠 기계만 가져갔지 이게 빠진 줄은 꿈에도 모를 겁니다. 내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그럼 여기에 찍혔단 말이냐? 확인해 봐야겠지만 며느리가 이태호에게 사주하는 장면이나 약을 타는 장면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희망의 불씨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나는 바로 터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철수야, 이거 아직까지 마라. 네, 왜요? 이걸로 바로 구속시킬 수 있는데. 아니, 전혀는 지금 승리에 취해 있어. 자기가 완벽하게 이겼다고 생각하겠지. 더 높이 날아오르게 놔둬라. 그래야 떨어질 때 더 처참하게 박살나니까. 나는 며느리가 사라진 방향을 노려보며 차갑게 응조렸습니다. 돈? 그래, 돈이 그렇게 좋으냐? 내일 아침 내가 그토록 원하던 돈. 그 끝을 보여주마. 저기 며느리가 보입니다. 화려한 레스토랑 창가 가장 비싼 자리에 앉아 친구들과 샴페인 잔을 부딪히고 있는 내 며느리 최수진.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사경을 헤매고 시어머니인 내가 억울한 누명을 쓰고 있는데도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처럼 웃고 있었습니다. 나는 레스토랑 건너편 어두운 차 안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철수가 건네준 도청 이어폰 너머로 그녀의 비릿한 목소리가 내 귓가에 흘러들어왔습니다. 야, 말도 마. 그 노인네가 쥐약 타는 거 내가 봤다니까? 근데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내가 딜을 쳤지. 감방 가기 싫으면 전세금 내놓으라고. 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단순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내 아들의 목숨값을 그리고 내 평생의 피땀을 술자리 안주거리로 삼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노인네 혼자 살 건데 1억짜리 전세가 무슨 필요야? 그 돈으로 내 빚 갚고 남편 병원비 내고. 아, 그리고 나 이번에 차 바꿀 거야. 벤츠 E클래스로. 와, 최수진 인생 편네. 근데 남편은? 괜찮아? 응, 뭐. 의식은 없는데 생명엔 지장 없대. 솔직히 말해서 평생 누워있으면 보험금이나 따박따박 나오니까 더 좋지 뭐.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불에 달군 인두처럼 내 가슴을 찢었습니다. 평생 누워있으면 더 좋다고? 내 아들이 내 금쪽 같은 새끼가 식물인간이 되기를 바란다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철수야, 준비해라. 내일 아침이다. 네, 회장님. 모든 준비 끝났습니다. 나는 며느리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내일 아침 9시. 집 앞으로 와라. 전세금 문제 단판 짓자. 유리창 너머 며느리가 내 문자를 보고 피식 웃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 웃어라. 마음껏 웃어더라. 내일 아침 그 웃음이 어떻게 비명으로 바뀌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다음날 아침 9시 나는 30년 된 낡은 카디건을 걸치고 내 전셋집 앞 골목에 섰습니다. 비릿한 하수구 냄새가 올라오는 이 좁은 골목. 이곳은 내가 30년간 가난한 떡볶이 할머니를 연기했던 무대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무대의 막을 내릴 시간이었습니다. 약속 시간에 맞춰 택시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녀는 선글라스를 끼고 팔짱을 낀 채 삐딱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나오셨네요? 돈은요? 입금하셨어요? 그녀는 대뜸 돈부터 찾았습니다. 내 안부 따위는 묻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수진아, 내가 마지막으로 기회를 주마.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어라. 민호한테 그리고 나한테. 그럼 전세금은 못 줘도 감옥 가는 건 막아주마. 진심이었습니다. 그래도 내 손주를 낳아준 애미이기에 마지막 자비를 베풀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내 마지막 진심마저 짓밟았습니다. 어머니, 아직 상황 파악이 안 되세요? 감옥 갈 사람은 어머니라니까요. 증거도 없으면서 뭘 믿고 큰 소리세요? 그녀는 내 옆에 선 철수를 보며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아저씨도 적당히 하세요. 승산 없는 싸움에 힘 빼지 마시고. 수임료는 받으셨어요? 우리 시어머니 돈 없는데. 그녀는 내 앞으로 다가와 뻔뻔하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잔말 말고 도장이나 찍으세요. 저 바빠요. 오늘 오후에 차 계약하러 가야 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묵직한 엔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우웅 우웅. 낡은 빌라 총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땅을 울리는 육중한 배기음이었습니다. 뭐야? 이 좁은 골목에 무슨... 며느리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그녀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검은색 마이바흐 S680이 미끄러지듯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 뒤로 벤츠 S클래스 세대가 호위하듯 따르고 있었습니다. 나를 위해 평생을 바쳐 일해준 내 회사 임원들과 경호팀이었습니다. 차들이 내 앞에 멈춰섰습니다. 앞뒤 차량에서 건장한 경호원들과 정장을 입은 수행원들이 우르르 내렸습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마이바흐의 뒷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나를 향해 90도로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모시러 왔습니다. 며느리는 눈을 비볐습니다.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분간이 안 가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누구한테? 나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습니다. 경호원들이 내가 밟을 자리에 레드카펫이라도 깔 기세로 길을 텄습니다. 철수가 마이바흐 트렁크에서 칠 가방을 꺼내 들었습니다. 최수진 씨, 철수가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전세금 1억 달라고 하셨죠? 철수가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5만 원권 현금 다발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1억. 며느리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진짜 현금 1억이었습니다. 이게 가지고 가십시오. 우리 회장님이 예정을 생각해서 주시는 위로금입니다. 철수는 돈 가방을 며느리의 발치에 던졌습니다. 툭 하고 떨어진 가방에서 돈다발이 삐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나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철수야, 보여줘라. 저 아이가 진짜로 놓친 게 뭔지. 철수는 품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펼쳤습니다. 그리고 며느리의 코앞에 들이밀었습니다. 예금주 김옥분 잔액 300억 원. 며느리는 숨을 멈췄습니다. 숫자를 세고 또 세어보는 그녀의 눈동자가 지진 난 듯 흔들렸습니다. 거짓말. 이거 가짜죠? 위조죠? 나는 며느리의 귓가에 다가갔습니다. 아가, 너는 내가 떡볶이 파는 무식한 노인네인 줄 알았지? 10원 한 장에 벌벌 떠는 구두쇠인 줄 알았지? 나는 서늘하게 웃어주었습니다. 그래, 나 떡볶이 팔았다. 30년 동안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팔았다. 그리고 그 돈으로 산 땅들이 지금 강남 빌딩이 되었다. 내가 그렇게 사고 싶어 하던 벤츠? 나는 마음만 먹으면 그 회사 주식도 산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발치에 놓인 1억 원이 초라해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300억. 평생을 바쳐도 만져보지 못할 돈이 바로 눈앞에 바로 시어머니라는 이름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고작 1억을 뜯어내려고 보험금 몇 푼 챙기려고 이 엄청난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제 손으로 죽이려 했던 것입니다. 어머니.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도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그녀는 내 바지가랑이를 잡고 늘어졌습니다. 제가 몰라 뵀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큰 부자신 줄 알았으면 제가 감히... 나는 기가 막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부자인 줄 알았으면? 그랬으면 안 죽였겠다고? 그랬으면 섬겼겠다고? 나는 며느리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더러운 오물을 털어내듯 말입니다.
똑똑히 들어라. 돈 없으면 무시해도 되고 돈 있으면 기어야 하냐? 내년 머릿속엔 사람보다 돈이 위냐? 수행원이 건네준 고급 코트를 어깨에 걸쳤습니다. 30년 된 낡은 카디건은 벗어서 바닥에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은 내가 써온 가난이라는 가면을 벗어 던지는 의식이었습니다. 이 돈 너한테는 10원도 안 간다. 아니, 내 아들 민호한테도 안 줄 거다. 이 돈은 오직 하나, 너 같은 괴물을 심판하는 데 쓸 거다. 어머니, 잘못했어요. 한 번만 봐주세요. 제가 미쳤었나 봐요. 며느리는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경호원들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나는 마이바흐 뒷좌석에 올라탔습니다. 가죽 시트의 차가운 감촉이 내 등골을 스쳤습니다. 출발해라. 법원으로 간다. 철수가 차 문을 닫기 전 멍하니 앉아있는 며느리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아, 최수진 씨. 그 1억 잘 챙기십시오. 변호사 선임비로 쓰셔야 할 겁니다. 저희 태산 법무팀 50명이 내일부터 당신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 12건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거든요. 살인 미수, 무고, 공갈, 협박. 아마 1억으론 어림도 없을 겁니다. 우웅. 마이바흐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차창 너머로 낡은 골목 바닥에 주저앉아 돈다발을 끌어안고 오열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멀어져 갔습니다. 안 돼. 안 돼. 300억. 내 300억. 그녀의 비명은 후회가 아니었습니다. 놓쳐버린 돈에 대한 끔찍한 탐욕의 절규였습니다.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것처럼 시렸지만 동시에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내가 좋아하던 그 돈으로 내가 싸놓은 똥들을 다 치워주겠습니다. 아주 철저하게. 태산 로펌의 VVIP 접견실. 대형 모니터 앞에 앉은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가져온 작은 메모리 카드. 그 안에 담긴 진실이 내 아들을 살릴 수도 혹은 영영 진흙탕 속에 빠뜨릴 수도 있었으니까요. 복구 완료되었습니다. 다행히 이태호가 훔쳐갈 때 충격을 좀 받았지만 데이터 섹터는 멀쩡합니다. 전문가의 말이 끝나자마자 화면에 로딩바가 채워지고 익숙한 주방의 풍경이 나타났습니다. 사건 당일 오후 4시 내가 떡볶이 재료를 손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며느리가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화면 속 며느리는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대답이 없자 그녀는 내가 끓여놓은 갈비찜 냄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품에서 꺼낸 작은 약병, 하얀 가루,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고 가루를 털어넣는 그 모습, 그녀가 국자로 냄비를 휘휘 젓는 그 순간 나는 주먹으로 탁자를 내리쳤습니다. 저거다. 저거야. 내 아들을 죽이려던 악마의 손길이 너무나도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영상은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약을 넣은 며느리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최신형 홈캠의 고성능 마이크가 그 작은 목소리까지 잡아냈습니다. 미안해, 여보. 근데 어쩔 수 없어. 어머니 전세금도 안 주시고 당신 월급으론 이자도 못 내잖아. 그냥 편하게 가. 보험금 나오면 빚 다 갚고 나 새 출발할게. 당신도 그게 낫지? 접견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단순한 살인 미수가 아니었습니다. 경제적 이유로 남편을 계획적으로 살해하려 했음을 스스로 자백하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였습니다. 철수의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이걸로 끝났습니다. 행위, 동기, 고의성까지 완벽하게 입증됩니다. 게다가 새 출발 운운한 걸 보니 이태호와의 공모 관계도 추궁하면
바로 나올 겁니다. 나는 화면 속 며느리의 얼굴을 노려보았습니다.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 새 출발을 꿈꿨던 그 뻔뻔한 얼굴. 철수야, 당장 경찰서로 가자. 이 영상, 그년 눈앞에서 틀어줘야겠다. 같은 시각, 며느리의 집. 도청장치 너머로 며느리의 비명이 들려왔습니다. 300억, 300억. 그녀는 거실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내가 던져준 1억 원이 든 가방은 열린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300억 통장을 본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내가 미쳤지. 내가 돌았어. 그냥 어머니 비위나 맞출걸. 똥오줌 받아내면서라도 버텼으면 그 돈 다 내 건데. 후회는 곧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민호 씨. 그래, 민호 씨가 깨어나면 말이 달라질 거야. 아들이 엄마 돈 내놓으라고 하면 노인네가 별 수 있겠어? 그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호 씨한테 가야 해. 가서 빌어야 해. 어머니가 나 모함한다고, 돈 때문에 며느리 죽이려 한다고 울고불고 매달리면 마음 약한 민호 씨는 넘어올 거야. 그녀는 급하게 옷을 챙겨 입고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문을 열자마자 그녀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문 앞에는 경찰들과 철수, 그리고 내가 서 있었으니까요. 어머니? 나는 싸늘한 눈으로 며느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딜 가냐? 민호한테 가려고? 비키세요. 내 남편 보러 가는데 왜 막아요? 철수가 앞으로 나서며 태블릿 PC를 들어 올렸습니다. 최수진 씨, 가시기 전에 이것부터 보시죠. 화면에서 재생된 영상. 며느리가 갈비찜에 독약을 타고 혼잣말을 하는 그 영상이었습니다. 보험금 나오면 빚 다 갚고 나 새 출발할게. 며느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뒷걸음질 쳤습니다. 이게 왜? 홈캠은 분명 없었는데. 이태호가 훔쳐간 건 껍데기뿐이었습니다. 진짜 알맹이는 여기 있었죠. 철수가 메모리 카드를 흔들어 보였습니다. 최수진 씨, 존속 살해 미수,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무고, 위증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형사가 수갑을 꺼내 들었습니다. 안 돼. 이거 조작이야. 딥페이크야. 요새 그런 거 많다며. 저 노인네가 돈으로 조작한 거라고. 며느리는 발악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리고 나 1억 받았어. 합의금 받은 거라고. 합의했잖아. 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합의금? 그건 그냥 예정을 생각해서 준 떡값이다. 변호사비 하라고 줬더니 벌써 다 썼냐? 어머니, 제발, 저 민호 씨 아내예요. 손주 엄마라고요. 손주? 뻔뻔하게 내 손주 입에 올리지 마라. 제 아비 죽이려 한 년이 무슨 어미 자격이 있어. 나는 며느리의 뺨을 때리는 대신 그녀의 귀에 대고 낮게 속삭였습니다. 감방에 들어가면 기도나 해라. 민호가 제발 너를 용서해 주기를. 하지만 내 아들이 널 용서해도 나는 절대 용서 안 한다. 내 돈 300억을 다 써서라도 너를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싼 감옥에서 제일 오랫동안 썩게 만들 테니까. 철컹. 며느리의 손목에 차가운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안 돼. 이거 나. 300억. 내 돈 내놔. 그거 내 거야. 며느리는 끌려가면서도 끝까지 나를, 아니 내 돈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아파트 복도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비명을 질렀지만 나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병원 VIP 병실. 아들은 휠체어에 앉아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왔지만 독극물 후유증으로
아직 거동이 불편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병실로 들어갔습니다. 민호야. 아들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헬쑥한 얼굴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어머니, 몸은 좀 어떠냐? 어머니, 죄송해요. 저 때문에 어머니가 그런 꼴을 당하시고 아들은 이미 철수를 통해 모든 사실을 전해 들은 상태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나에게 누명을 씌웠다는 것, 그리고 내가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까지. 아니다. 내가 살아서 내 눈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고맙다. 나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내 손과 야위었지만 따뜻한 아들의 손이 맞닿았습니다. 어머니, 저 수진이 용서 안 해요. 절대 용서 못 해요. 아들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이혼할 거예요. 그리고 죗값 다 치르게 할 거예요. 그래, 잘 생각했다. 하지만 민호야, 엄마가 너한테 미안한 게 하나 있다. 나는 품에서 낡은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300억이 찍힌 그 통장이었습니다. 엄마가 돈이 좀 있다. 아니, 아주 많다. 근데 이걸 너한테 숨겼어. 내가 돈 맛을 알면 나태해질까봐, 제 앞가림 못하는 놈 될까봐 무서워서 그랬다. 근데 그게 오히려 독이 됐구나. 내가 돈 없는 척해서 내 처가 널 무시하고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 다 내 탓이다. 내 눈에서 참았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저으며 내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탓 아니에요. 어머니가 돈이 많든 적든 어머니는 저한테 세상에서 제일 훌륭한 어머니셨어요. 떡볶이 판 돈으로 저 키우신 거 저 한 번도 부끄러워한 적 없어요. 아들은 내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저 그 돈 타 맞나요? 어머니가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거잖아요. 어머니 마음대로 쓰세요. 저는 그냥 건강한 어머니 아들로 살면 돼요. 나는 아들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을 죽이려던 며느리와 수백억 재산 앞에서도 오직 어머니의 사랑만을 생각하는 아지. 나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내가 평생 지켜온 것이 단순한 300억이 아니라 바로 이 아들의 마음이었다는 것을. 고맙다, 민호야. 정말 고맙다. 이제 우리 진짜 행복하게 살아보자. 돈 걱정 없이, 사람 걱정 없이. 병실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긴 악몽이 끝나고 우리 모자에게 진정한 봄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수진이, 그리고 그 뒤를 봐준 변호사 놈들. 아직 청소가 다 끝나지 않았으니까요. 서울구치소의 차가운 철창 안. 면회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며느리의 몰골은 처참했습니다. 명품 옷 대신 칙칙한 죄수복을 입고 화장기 없는 얼굴은 며칠 밤을 새운 듯 퀭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만은 여전히 도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니 회장님. 그녀가 비꼬듯 나를 불렀습니다. 여기까지 웬일이세요? 제 꼴 보고 비웃으러 오셨어요? 나는 며느리를 가만히 응시했습니다. 비웃으러 온 게 아니다. 마지막으로 전할 말이 있어서 왔다. 마지막? 무슨 소리예요? 민호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그리고 내 앞으로 된 모든 재산, 심지어 내가 내 전세금이라고 뜯어갔던 그 1억까지 전부 가압류 걸었다. 며느리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라고요? 이혼? 가압류? 민호 씨가 그럴 리 없어. 어머니가 시킨 거죠? 민호 씨는 나 사랑해요. 그녀는 유리창을 쾅쾅 두드리며 발악했습니다. 내가 나가기만 해봐. 민호 씨한테 다 말할 거야. 어머니가 날 모함했다고.
나는 품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 유리에 갖다 댔습니다. 민호가 직접 쓴 친필 편지였습니다. 수진아, 너를 사랑했던 내 마음까지 죽이진 말아라. 하지만 넌 이미 내 어머니와 나, 우리 가족을 죽이려 했어. 더 이상 넌 내 아내가 아니다. 편지를 읽은 며느리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짓말. 거짓말이야. 민호 씨가 이럴 리 없어. 민호는 널 용서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도 널 용서할 생각이 없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내일 재판이다. 법정에서 보자. 내가 지은 죄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똑똑히 느끼게 해주마. 다음 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재판부. 방청석은 빈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300억 자산가 시어머니 살인 미수 사건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었으니까요. 피고인석에 앉은 며느리와 공범 이태호는 서로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최수진은 경제적 이득을 위해 남편을 살해하려 했고 이를 시어머니에게 전가하여 무고했습니다. 또한 공범과 모의하여 증거를 인멸하려 했습니다. 검사의 날카로운 공소사실 낭독에 방청객들이 술렁거렸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인은 땀을 뻘뻘 흘리며 변론했습니다. 피고인은 산후 우울증과 생활고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반성? 웃기지 마라. 방청석에 앉아있던 내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판사가 제지하려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판사님, 저 아이는 반성하지 않았습니다. 어제 구치소 면회 가서도 제 아들을 들먹이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증인, 진정하세요. 증언대로 나오십시오. 판사의 말에 나는 증언석으로 걸어나갔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증인, 피고인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을 직접 목격하셨습니까? 네. 똑똑히 봤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노려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저 아이는 제 아들의 목숨을 돈으로 바꿨습니다. 남편이 죽으면 나올 보험금으로 빚을 갚고 새 출발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게 사람입니까? 짐승도 제 짝은 귀하게 여깁니다. 거짓말이야. 저 할망구가 거짓말하는 거야. 며느리가 발작하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판사님, 저 여자 돈 많아요. 돈으로 다 매수한 거예요. 홈캠 영상도 조작이에요. 하지만 그때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며느리가 갈비찜에 독약을 타며 혼잣말하는 그 영상. 그리고 이태호와 통화하며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녹음 파일까지. 법정 안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이태호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판사님, 저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입니다. 최수진 저 여자가 다 시킨 겁니다. 저는 그냥 돈 준다고 해서. 이 나쁜 자식? 내가 먼저 꼬셨잖아. 내가 약 구해다 줬잖아. 피고인석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서로의 죄를 폭로하며 뜯어먹지 못해 안달난 두 마리 짐승의 추악한 싸움이었습니다. 판사는 한동안 그 꼴을 지켜보다가 냉정한 목소리로 판결을 내리기 전 마지막 진술 기회를 주었습니다.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그저 가난이 무서웠습니다. 빚독촉에 시달리다 보니 나는 그 가증스러운 눈물을 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판사님, 가난이 죄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난을 핑계로 가족을 팔아먹는 건 용서받지 못할 죄악입니다. 저는 이 아이에게 제 전 재산을 털어서라도 죗값을 치르게 할 겁니다. 부디법이 정의롭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판결 선고의 순간 피고인 최수진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다. 공범 이태호에게는 징역 10년을 선고한다. 땅땅땅. 판사봉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습니다.
며느리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안 돼. 15년이라니. 내 인생 돌려줘. 돈 내놔. 300억 내놓으라고.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그녀는 끝까지 돈을 외쳤습니다. 나는 법정을 걸어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먹구름이 걷히고 햇살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철수가 다가와 내 어깨를 감쌌습니다. 회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아니다, 철수야. 아직 하나가 남았다. 나는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 아들 민호. 그 아이의 마음속 상처를 치료하는 일이 남았어. 돈으로도 못 고치는 그 상처를 내가 평생 품어줘야지. 법원 정문함. 휠체어를 탄 아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아들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가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가자, 민호야. 집에 가자. 엄마가 맛있는 떡볶이 해줄게. 아들은 내 품에서 어린아이처럼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배신감과 고통의 눈물이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정화의 눈물이기도 했습니다. 나는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다짐했습니다. 내 남은 인생 300억이 아니라 이 아이의 행복을 지키는 데 쓰겠다고. 그것이야말로 내가 가진 진짜 재산이라고. 봄 기운이 완연한 주말 오후. 나는 30년 만에 떡볶이 판을 접고 앞치마 대신 단정한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낯설면서도 제법 그럴듯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준비 다 되셨어요? 방문 너머로 아들 민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나간다. 거실로 나가자 말끔하게 차려입은 아들이 휠체어 대신 지팡이를 짚고 서 있었습니다. 아직 걸음이 불편했지만 재활 치료를 받으며 하루가 다르게 좋아지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얼굴에 드리워져 있던 그늘이 걷히고 환한 미소가 자리 잡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와, 우리 어머니 오늘따라 진짜 회장님 같으신데요? 아들이 엄지를 치켜 세웠습니다. 회장님은 무슨, 그냥 떡볶이 할매지. 나는 쑥스러워 손을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몽글몽글해지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내 평생의 피땀이 담긴 300억. 그 돈의 쓰임새를 세상에 공표하는 날이었으니까요. 서울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고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단상 위에 선 나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아들이 옆에서 든든하게 내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옥분입니다. 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장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평생을 시장 바닥에서 떡볶이를 팔며 살았습니다. 10원 한 장에 벌벌 떨고 남들이 구두쇠라고 손가락질해도 악착같이 모았습니다. 돈이 있으면 내 가족을 지킬 수 있을 거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돈으로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지 못할 뻔했습니다. 돈 때문에 가족이 서로를 의심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려 하는 끔찍한 일까지 겪었습니다. 장내가 숙연해졌습니다. 돈은 힘이 세지만 그 힘이 잘못 쓰이면 칼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돈이 더 이상 누군가를 다치게 하는 칼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밥이 되게 하겠다고요.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오늘부로 제 전 재산 300억을 출연하여 김옥분 희망재단을 설립합니다. 이 재단은 가난 때문에 치료받지 못하는 아이들, 그리고 돈 때문에 가족의 연이 끊어질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돕는 데 쓰일 것입니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철수가 눈시울을 붉히며 박수를 치고 있었고 아들은 나를 보며 자랑스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0억. 내 피와 땀 그리고 눈물이 섞인 돈이 비로소 제자리를 찾은 순간이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에서 아들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 면회 다녀왔어요. 굳이 누구라고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 아니 수진이었습니다. 그래, 그 아이는 어떻더냐? 많이 야위었더라고요. 처음엔 저를 보더니 악을 쓰면서 돈 내놓으라고, 이혼 못한다고 난리를 치다가 제가 어머니 재단 기사 보여주니까 한참을 멍하니 있더라고요. 아들은 창밖을 바라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그러더니 울더라고요. 돈이 아니라 그냥 어머니가 끓여주신 떡볶이가 먹고 싶다고. 나는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돈에 눈이 멀어 괴물이 되었지만 결국 그 아이도 따뜻한 밥 한 끼, 진심 어린 사랑이 그리웠던 게 아니었을까요? 그래, 죗값 다 치르고 나오면 그때는 떡볶이 한 그릇 줄 수 있겠지.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그 아이가 스스로 깨닫고 일어설 때까지 차가운 감옥이 스승이 되어줄 거다. 아들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돈 욕심 안 부릴게요. 어머니가 물려주신 건 300억보다 더 큰 거니까요. 그게 뭔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보여주신 거요. 저한테는 그게 3천억보다 더 값진 유산이에요. 아들의 말에 나는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돈으로 며느리를 시험하고 아들을 의심했던 지난날의 내가 부끄러워졌습니다. 진작 이렇게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했다면, 돈이 있다고 솔직하게 말하고 함께 나눴다면 우리 가족의 모습은 달라졌을까요? 하지만 후회는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 아픔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더 단단해졌으니까요. 며칠 후 낡은 내 떡볶이 가게. 재단 일로 바쁜 와중에도 나는 굳이 이곳을 다시 열었습니다. 회장님, 아니 어머니, 굳이 직접 하셔야겠어요? 직원 시키라니까요. 철수가 앞치마를 두르고 투덜거렸습니다. 대한민국 최고 로펌 대표가 떡볶이 서빙이라니 남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이었습니다. 잔소리 말고 파나 썰어라. 이 맛은 내 손끝에서 나오는 거야. 나는 빨간 고추장을 풀며 웃었습니다. 가게 안은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재단 장학생으로 선발된 아이들, 무료 급식소에서 온 어르신들, 그리고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까지. 할머니, 떡볶이 더 주세요. 네, 갑니다. 많이 먹어라. 나는 국자를 휘두르며 큰 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몸은 고되지만 마음은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통장에 찍힌 300억이라는 숫자보다 지금 내 앞에서 맛있게 떡볶이를 먹는 사람들의 미소가 나를 더 부자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가게 구석 테이블에 아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팡이를 옆에 두고 서툰 솜씨로 아이들에게 떡볶이를 덜어주는 아들의 모습, 그 모습을 보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거면 됐다. 더 바랄 게 없구나. 창밖으로 따스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은 주름지고 늙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빛나고 있었습니다. 가난이라는 가면을 벗고 탐욕이라는 굴레를 벗어 던진 김옥분. 나는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나누고 베풀고 사랑하며. 이것이야말로 내 인생 최고의 반전이자 가장 아름다운 복수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돈이라는 욕망 앞에 흔들리는 가족의 모습, 그리고 그 파국 끝에서 피어난 진정한 사랑과 용서에 대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네 인생사 옥분 여사님처럼 억울하고 가슴 치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평생 지켜온 진심이 무시당할 때 우리는 분노하고 좌절하곤 합니다. 하지만 옥분 여사님이 보여주신 건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300억이라는 거액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가족을 지키려 했던 그 단호한 용기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곁에도 돈이나 이익 때문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사람이 있진 않은가요? 혹은 옥분 여사님처럼 묵묵히 희생하면서도 그 진심을 알아주지 않아 외로운 분이 계신가요? 돈은 우리를 편리하게 해주지만 행복까지 보장해주지는 않습니다. 며느리 수진 씨처럼 탐욕에 눈이 멀어 파멸하지 않으려면 우리는 늘 되물어야 합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의 손을 나는 따뜻하게 잡고 있는가? 하고 말이죠.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빛나는 건 바로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의 따뜻한 마음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은 옥분 여사님의 선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쾌하셨나요? 아니면 안타까우셨나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가 300억보다 값진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길 바랍니다. 채널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